오늘은 이제 젠슨왕 팟캐스트 중에 가장 최신 거 들고 왔고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신 걸로 해가지고 요거 뭐 엔비디아, 오픈 AI, 그다음에 컴퓨터의 미래, 아메리카 드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야 한국 왔을 때 그 치킨만 먹은 게 아니라 영화도 이게 보고 가신 게 아닌가. 첫 번째 주제 AI 1년간 변화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어떠한 단계들을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뭐 AI 여기서 추론이라는 건데, AI가 지금 이렇게 뭔가 결론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도출할 때까지 그 과정을 전부 다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체인 오브 리저닝은 이 추론을 할 때 쓰는 이 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쌓는 그것들의 그런 방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몇십 배 엄청 올라갈 거다, 이 추론이. 앞으로 추론이 더 좋아질 거다. 이 산업에다 말했던 걸로 지금 산업혁명 수준이다. 지금 이제 미쳤다. 지금 이게 거의 산업혁명에 준하는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거다. 원래 세계 GDP가 산업혁명 전후로 해가지고 그 GDP가 갑자기 확 증가하거든요. 진짜 거의 말도 안 되게 이 상승이 이게 쭉 이렇게 증가하는데, 지금 거의 AI가 지금 산업혁명만큼의 GDP 상승을 한 번 더 이렇게 일으킬 거다. 어, 오케이. 그 중에서도 저번에 말했던 거랑 달리 당시에 당신이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그 강조했던 부분이, 그때는 프리 트레이닝에 대한 살짝 냉각기가 있었다. 프리 트레이닝이 끝이다. 프리 트레이닝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과도하게 구축했다. 이런 분위기로. 프리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이 뭐야? 여기 이게 AI 이제 스케일링의 법칙, 이 컴퓨터의 엄청난 이제 그 수요를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법칙들, 드라이브하는 법칙들인데, 프리 트레이닝 스케일링이 여기 단계에서 지능이 여기 있다고 하거든요. 한 여기 단계는 이제 그때 당시 1년 전에 끝났다.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추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과소 추정을 했다. 세 가지 스케일링 법칙. 첫 번째 프리 스케일링, 두 번째는 포스트 트레이닝. 이거 이제 어디야? 이거 두 번째 포스트 스케일링. 이거 기본적으로 AI가 어떤 기술을 제대로 수행할지 계속 연습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 트레이닝에서는 뭐야? 여기 1단계 프리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학습하고, 이번에 이제 이거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학습한 거 반복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학습된 거 바탕으로 이제 고양이인지 뭔지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거 고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계속 이제 맞출 때까지 연습하는 단계. 그러면 추론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거지. 이게 고양이지. 저게 고양이지. 아니면 저게 고양이지. 이 과정들을 엄청 많이 해야 한다. 이제 훈련과 추론이 강화학습에서 안에서는 통합됐다. 이제 그 공부하고 그거 적용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이게 이제 통합이 되었다. 이 하나지 세트다. 그걸 우리는 포스트 트레이딩이라고 부른다. 여기 이거 뭐야? 여기 이거 2단계, 여기 뭐 보면 이거 저거 초록 색깔 저거 2단계, 저게 포스트 트레이닝, 저걸로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론, 인퍼런스 그 자체다. 예전엔 추론 방식은 원샷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추론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답을 내기 전에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스케일링 법칙을 가진 셈입니다. 생각, 포스트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개의 스케일링 축이 생긴 거다. 오래 생각할수록 품질 더 좋아진다. 생각하는 동안에 리서치도 하고 실제 사실인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또 생각하고 배우고, 그리고 답을 생성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2단계 포스트 트레이닝까지 끝나면 그 다음 단계인 저 인퍼런스를 저걸 다음 단계를 한다는 건데, 저 과정은 이제 오른쪽에 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저 9개 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추론을 할 때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저 과정들을 다시 넣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넣고 그 확인해보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저게 원래는 원샷으로 갔는데 이제는 3샷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 계속 생각한다. 답을 넣고 답을 다시 원래 질문으로 넣고 다시 답을 도출하고 다시 질문으로 넣고 다시 답을 도출하고, 그 과정들을 반복한다. 뭔가를 배우고 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곧바로 답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고 조사하고 또 생각한 뒤에 답을 낸다. 아까 전에 그 세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추론이 10배 커진다는 전망, 그리고 그게 지능 수준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대한 당신의 확신은 작년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더 똑똑해질 것 같냐? 그 추론이 진짜 개 쩌는 걸 나올 것 같냐? absolutely. 완벽하지. 지금 에이전트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 모델이 아니다. AI는 여러 개의 언어 모델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를 들면 그거 했을 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하나 딱 시켰을 때 딱 그것만 하는 게 그 전의 모델이라면은, 에이전트 시스템은 뭔가 이제 자기 알아서 잘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지 알아서 이렇게 잘 자기 스스로 생각도 뭐 몇 번 해보고, 아까 이런 과정들, 그게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하나의 언어 모델이 아니다.
여러 개의 언어 모델이 함께 작동한 시스템. 모델들이 동시에 실행되면서 어떤 것들은 도구를 쓰고, 어떤 것들은 리서치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작업을 한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돌아가고 모두가 멀티모달이다. 지금 생성되고 있는 영상의 양만 봐도 알 수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엄청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AI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거죠. 또 영상 만들고 도구 만들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다. 오픈 AI 스타게이트랑 엔비디아의 투자. 그러니까 지금 스타게이트 이거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이거 프로젝트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했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거대한 딜. 그 딜에서 여러분은 오픈 AI 우선 파트너가 되고 향후 일정인 기간에 걸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그리고 오픈 AI는 10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한다. 만약 그 10기가와트를 전부 엔비디아로 구축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오픈 AI 걸로 다 지어도 한 400조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네요. 매출로. 그것만 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게 왜 합리적인지 설명해달라.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답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답하겠다. 저는 오픈 AI가 다음 멀티 트릴리언의 하이퍼스케일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오픈 AI에 대해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쳐준다. 네, 그런 회사가 될 거라 생각한다. 왜 하이퍼스케일이라 기업이라고 부르냐? 왜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부르냐? 하이퍼스케일이란 거는 정의를 해주네요. 메타, 구글 같은 회사를 떠올리면 된다. 이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소비자용 서비스와 이제 이 기업용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세계적인 멀티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냥 짱짱 큰 회사가 되면 하이퍼스케일이다. 오픈 AI도 거기 이제 들어갈 것 같다. 너도 동의하겠지? 예스. 근데 그 이전 단계에 만약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거 굉장히 개쩌는 거 아니냐. 지금 비상장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인 AI 투자하면 더 좋다. 마침 우리 이 영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수익률은 이제 개쩔 거다. 우리는 오픈 AI와 여러 프로젝트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인프라 구축하는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거기에 이제 이거 여기에다가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겠다. 자기가 오픈 AI랑 손을 잡고 이 파트너십이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빌드아웃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게 이제 지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도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도 이제 거기도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대략 5에서 7기가와트 정도의 전력 규모를 새로 지으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다.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미 계약되었고, 그럼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코어 위브. 지금까지 했던 건 전부 다 오픈 AI와 관련된 거고, 새로운 파트너십. 이번 새로운 파트너십은 오픈 AI가 처음으로 자기만의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일에 돕는 일이다. 코어 위브는 설명을 안 해주네. 이제 이거는 앞에 말한 거는 이제 자기가 그 회사에 가가지고 풀스택으로 이렇게 다 맞춰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자기 회사에서 직접 이제 GPU 그 서비스를 이제 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게 이게 코어 위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십분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셀프 빌드, AI 인프라를 만드는 걸 돕는 것이죠. 여기서 칩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 시스템 레벨, 그리고 AI 팩토리라고 부르는 수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레벨에서 오픈 AI와 직접 협력해 그들을 완전 운영 능력을 가진 하이퍼스케일 기업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오픈 AI에 자기가 모든 걸 다 넣겠다. 완전 풀스택으로 완전 아예 AI 그냥 그 엔비디아에서 다 이렇게 다 도와주겠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이어질 거고, 그 위에 추가로 얹어놓는다.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하고 오라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하는 거 하면서 똑같이 또 오픈 AI한테도 또 하겠다. 엄청난 성장을 위한 거다. 오픈 AI는 높은 확률로 멀티 트릴리언 달러 기업이 될 거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소싱에서 이제 데이터를 지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빌려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오픈 AI가 이제 직접 내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겠다 해서 오픈 AI가 풀스택 팩토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엘론과 X, 엔비디아와 맺은 관계와 같은 형태의 직접적인 관계를 여러분과 맺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론이랑 엔비디아는 이제 먼저 엔비디아가 여기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완전 풀스택으로 이렇게 해준 것처럼 오픈 AI한테도 풀스택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다. 오픈 AI도. 오케이,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관계다.
콜로서스가 가졌던 이름을 보면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콜로서스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 이름이죠. 짓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 그들은 풀스택을 직접 구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이퍼스케일러의 정의이기도 하다. 만약에 자신들이 그 용량을 다 쓰지 못하면 남는 용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게이트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정말 괴물 같은 규모의 용량이다. 오케이, 여기. 콜로서스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데이터 센터 이름이 이제 콜로서스고, 여기 얘네들. 이 스타게이트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짓고 있는 게 스타게이트인 거고,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이름인 거고, 그들은 대부분을 스스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용량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위치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사용 안 할 때는 그 데이터 센터의 일부 그것들을 GPU들을 다른 이제 애들한테도 팔아 넘길 수 있다. 얘네들 이거 아마존은 얘네들이랑 애저의 초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얘네들도 클라우드 다른 애들한테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죠 지금. 네, 저는 그 용량을 대부분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안 팔고 지들이 직접 사용할 것 같다. 오픈 AI가 직접 쓸 것 같다. 그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X도 대부분 자기가 쓴다. 다만 그들은 메타와 저커버그, 구글과 순다르, 애저와 사티아가 우리와 맺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직접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직접 협력하고 직접 구매하는 관계 말입니다. 메타와 저커버그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도 그렇고 순다르와 구글, 사티아와 애저와의 관계도 모두 직접 파트너십이다. 우리가 직접 가서 다 풀스택으로 다 해주고 있다 지금은. 맞지요? 그러니 이제 오픈 AI도 충분히 큰 스케일에 도달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랑 거래한 거면은 이제 엔비디아랑 직접 거래한 거면은 당연히 이제 그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형님이 됐다. 이제 자신들도 그런 식의 직접 관계를 구축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기꺼이 지원합니다.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매출 올리니까 당연히 기꺼이 지원하겠죠. 모두가 이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매우 진지하다. 매우 지지하고 있다. 이제 가속 컴퓨팅에 대한 시장 규모 두 번째 주제. 제가 신기하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방금 오라클의 3천억, 콜로서스가 짓는 규모 같은 걸 언급해 주시죠. 또 우리는 각국 정부가 짓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도 지금 소버린 AI 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소버린 AI는 이제 그겁니다. 국가 내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지켜야 하니까 우리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국가 단위에 어떤 AI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국가 단위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짓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은 조 단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에서 기사를 분석하는 25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추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그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그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성장률이 사실상 평탄해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 8% 성장 정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는 그냥 앞으로 엔비디아 좀 저조할 것 같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직업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만 예측하는 사람들이 연 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걸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다만 아주 흥미로운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샘 알트먼, 당신, 순다르, 시티아가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와 사티아. 이 사티아는 누구야? 순다르는 이제 구글 CEO입니다. 사티아는 누구지?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지금 사티아네요. 오케이. 월스트리트가 여전히 믿고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 시대에 접어든 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말이죠. 그 차이가 아직도 엄청나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다르 아저씨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인도계가 CEO로 진짜 거의 다 그 M7에서 완전 그 차지하는 인도 사람들이 차지하는 입지가 굉장히 크네요. 아무튼 그리고 당신이 이 괴리에 대해서도 꽤 편안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점은 우리 같은 빌더들은 기회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수요가 있을 때 배가 들어올 때 물이 들어올 때 놓쳐야 한다. 우리는 빌더다. 세 가지 관점을 드리겠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성장률 그거에 대해서 막 너네들이 막 이렇게 지금 AI 버블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물리 법칙에 대한 관점이다. 일반 목적 컴퓨팅은 이제 끝났고 미래는 가속 컴퓨팅과 AI 컴퓨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속 컴퓨팅은 이제 GPU 컴퓨팅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칩으로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돌을 막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하는 그런 가속 컴퓨팅. 그리고 GPU 기반의 컴퓨터들 이게 첫 번째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 곳곳에 이미 깔려있는 컴퓨팅 인프라가 수조 달러 규모다. 이 모든 인프라가 결국 리프레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막 주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GPU 이 데이터 센터를 다 이렇게 지어야 한다. 그게 다 일단 다 교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체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가속 컴퓨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이렇게 답합니다. 맞다, 동의한다. 일반 목적 컴퓨팅 시기는 끝났고 이제 무어의 법칙도 끝났다고요. 무어의 법칙은 이제 그겁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이 소프트웨어상에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뭐 자꾸 이렇게 2배씩 이제 증가하는 거죠. 매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의 성능이 매년 2배씩 계속 2배씩 이렇게 늘어나고 자꾸 이해 제곱으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무어의 법칙.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목적 컴퓨팅은 가속 컴퓨팅과 AI로 옮겨갈 것이다. 인텔과 파트너십도 바로 그런 점을 반영한 거다. 일반 목적 컴퓨팅이 가속 컴퓨팅과 결합되면 인텔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죠. 맞습니까? 그리고 첫째, 일반 목적 컴퓨팅이 이제 가속 컴퓨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CPU 기반의 컴퓨터가 이제 GPU 기반으로 다 바꿔야 한다. 두 번째, AI 첫 번째 사용 사례는 이미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검색, 추천 엔진, 쇼핑 같은 곳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기존의 하이퍼스케일 인프라는 과거에는 CPU로 동작하는 추천 시스템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GPU 기반의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전적인 컴퓨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속 컴퓨팅과 AI를 통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검색 같은 거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써가지고 뭔가 딱 구글에 검색해보면 이제 쭉 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천한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찾았다면 이제는 AI가 그것을 이제 대체하고 있다. 그냥 쓰면은 바로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범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주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그냥 이제 옛날 방식이 틀렸고 새로운 방식이 맞다 수준의 얘기죠. 예를 들어 더 이상 기름 램프를 쓰지 않는 전기처럼요. 예를 들어 더 이상 등유 램프를 쓰지 않고 전기를 쓰는 것처럼요. 이제 기름 램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양초 키는 사람 없죠. 이렇게 생일 때나 키겠고, 근데 대부분 다 실제로 생활할 때 형광등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도 이제 안 쓰는 과거의 그거다. CPU 기반의 그것들은 더 이상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제트기를 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과거의 그거다. 제가 지금 말한 건 사실 이 정도로 단순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AI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가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것은 확정이야. 자기 기반으로 하는 이 GPU 기반의 이것으로 체제를 변환하는 건 확실한데 아직까지 근데 다 넘어온 것도 아니고 다 일단 전환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근데 몇 년 후에 모든 전 세계가 엔비디아를 다 쓴다 가정했을 때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AI 애플리케이션이다. 그 기회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모터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은 이젠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간의 그 노동력을 이 기계가 많이 대체해줬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AI가 한다. 제가 AI 슈퍼컴퓨팅, AI 팩토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토큰을 생성해 인간의 지능을 증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생성해가지고 토큰을 생성하는 그 토큰인 건 이제 입력하는 그 값, 그러니까 출력하는 값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큰으로 변형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토큰을 생성해서 이제 인간의 지능을 증폭시킨 거다. 예를 들면 토큰은 지금 제가 GPT에 썼던 거 이것도 다 토큰인 거죠. 이것도 다 토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성해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증폭시킨다. 인간의 지능이 전 세계 GDP의 55에서 65% 차지한다고 봐도 대략 50조 달러라고 해봅시다. 이 50조 달러 규모의 인간 지능이 이제 AI에 의해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GDP에서 인간이 지금 지능으로 GDP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충 한 50%에서 60%, 55%에서 65%라고 봐도 지금 이 정도 지능에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한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학이라든지 어떠한 무슨 의학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모든 지능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증폭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규모가 훨씬 더 증가될 거다. GDP가 자체가 애초에 더 증가될 것이다. 한 사람으로 좁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연봉 10만 달러짜리 직원 하면 고용했으면은 여기에 연 1만 달러짜리 이 AI를 붙여서 이 1만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토큰이랑 연결되겠죠. 이 토큰이 이제 이것도 이제 다 가격이 필요하니까 이거 토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큰이 이제 약간 약 1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I를 붙여가지고 그 직원이 생산성 2배, 3배 이렇게 올릴 수 있다면 그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임원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젠슨왕이 얼마 전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잡돌이 무조건 AI 무조건 써라고 잡돌이
어떻게든 AI 한 번이라도 더 쓰라고 그렇게 막 잡돌이 했다고 한 그런 일도 있었죠, 실제로. 모든 직원에게 코 에이전트를 붙이고 있는 셈이죠. 모든 이제 직원들에게 AI가 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든 칩 설계자에게 이미 AI가 붙어 일하고 있다. 커버리지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고 있다. 우리는 설계하는 칩의 수는 더 많아지고, 칩의 품질도 더 좋아지고, 개발 속도도 더 빨라지고, 회사로서도 더 빨리 성장하고, 아무튼 개쩐다. 개쩐다, 아무튼. AI랑 같이 일하니까 개쩐다. 너무 좋다. 야,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나눠줄 거다. 그러면은, 어때? 어떻게 돼? 이제 생산성이 이제 미치겠지.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약간 이런 거. 그 10조 달러는 어디서 나올 거야? 그 10조 달러는 어떤 기계, 어떤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50조 달러 인간 지능을 예를 들어 10조 달러 규모의 AI가 증폭시키는 그림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50조 달러의 규모의 인간의 지능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50조 달러인데, 현재로 거기에 10조 달러 규모의 AI에 증폭하는 부터. 그럼 이제 이게 지수 단위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 500조 달러치를 이제 만들어낸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그게 10조 달러를 어떻게 붙냐? 그건 이제 인간이 이제 머리 잘 써가지고 어떻게 붙일지는 잘 해야지. 약간 이런 거고, 기계에 붙일지 아니면 어떤 인프라 위에다가 붙일지. IT에서 소프트웨어는 한 번 써서 배포된 뒤 CPU 위에서 돌고, 사용자는 필요할 때만 소프트웨어를 실행했다. 그런데 AI는 다르다. AI는 토큰을 생성해야 하고, 그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는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되면 스스로 쓰이는 구조다. AI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공장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10조 달러 규모의 AI가 만들어내는 가치 중, 예를 들어 50%의 매출 총 이익률을 따져본다면은 그중 5조 달러가 AI 인프라에 쓰여야 할 수도 있다. 누군가 저에게 전 세계 연간 설비 투자가 약 5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말한다면 그 숫자는 수학적으로 충분히 말이 된다. 그러니까 설명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 우리가 예를 들면 알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뭔가 실행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인터넷을 깔고, 그럼 이제 사용할 때마다 이제 인터넷을 쓰고 이렇게 해야겠죠. 아니면은 뭔가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정보를 찾았더라도 그냥 그 정보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쳤을 때, 그 프로그램을 이제 켰을 때 이제 그때만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그 CPU 위에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근데 AI는 다르다. 왜냐하면 생성을 하고 해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입력하고 그걸 이제 출력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니까, 그걸 단계를 할 때마다 무조건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무조건 토큰이 이제 쓰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그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생산성은 향상되는데 AI 인프라에 돈이 계속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 생성을 하기 위해서 공장도 이렇게 필요한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 돈 먹는 하마다 이게. AI 이게, 누군가 저에게 전 세계 연간 설비 투자 캐펙스가 5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 5천억, 5천조. 저는 그 수학적으로 충분히 말이 된다고 다 할 거다. 그럼 그 5천조를 다 누가 할 거냐? 이제 우리 엔비디아가 다 먹을 거죠, 이 5천조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일반 목적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 모든 하이퍼스케일 인프라가 AI 인프라로 교체되는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전 세계 GDP에서 인간 지능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필수니까, 우리 이 풀스택 이 인프라 공장 많이 지으세요.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해서 이제 인류는 무슨 이제 그걸 보냐, 엄청난 지능의 이제 증폭이 된다, 이제 인류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연간 시장 규모는 약 4천억 달러다. 약 400조 정도 1년에. 그러니 템은 지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총 시장 규모는 지금부터 4에서 5배 정도는 더 커질 거다, 지금보다. 알리바바의 에디우가 이런 말을 했다. 알리바바 CEO인가 보네요, 에디우가. 데이터 센터 전력 규모를 10배 늘리겠다. 지금부터 20년의 끝까지, 앞으로 이 30년 되기 전까지, 2030년 되기 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규모를 10배 늘리겠다. 나는 4배를 얘기했지만 에디는 10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다. 그들은 전력을 10배 늘릴 거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전력과 비례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력과 거의 1대1 상관관계를 가진다. 더 큰 캐펙스, 더 큰 설비로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수록 당연히 더 큰 전력이 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대1로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토큰 생성량이 몇 달 만에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이 사람들이 뭔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 AI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토큰 생성량이 는다는 거는. 그 말은 곧
와트당 성능이 계속 지수적으로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네요. 그러니까 들어가고는 지금 전기량은 현재는 앞으로는 계속 10배씩 늘릴 건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기량이 고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제 토큰 생성량을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뭐다? 이제 적은 전기로 가성비 있게 더 많은 이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그거를 더 효율이 좋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와트는 곧 매출이란 말이죠. 세상은 전기가 곧 매출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GDP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전 세계의 GDP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오면서 GDP가 가속화됐다. 디지털 혁명이 한 번 더 있다. 내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4% 이를 것이라고. 결국 당신이 말한 말은 우리가 전 세계 수십억 개의 동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AI가 동료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우리 대신 일해준다. 주어진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산출량이라면은 이 동료들이 생기면 GDP 성장률은 반드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인류가 만약에 70억이면은 여기서 AI 동료 70억 더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합쳐서 이제 140억 명의 이제 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GDP는 성장한다.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효과. 그 기술이란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지금은 이미 AI 에이전트 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이 AI 에이전트인 거죠. 우리의 동료. 그들은 지금도 지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 AI 자체가 하나하나 고성장 산업이다. AI에는 반드시 인프라가 뒤따라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인프라는 누가 짓냐? 이 엔비디아가 짓는다. 인프라 산업이 바로 제 산업입니다. 그리고 제 산업이 성장하면 그 아래에 있는 인프라도 산업이 성장한다. 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전력망도. 왜냐면 전기랑 에너지랑 더 많이 쓸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에너지 산업의 리네상스라고 생각한다. 원자력, 가스터빈 등등을 봐라. 우리 아래에서 인프라를 담당하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 모두가 성장하고 이 숫자들은 모두 그걸 보여주고 있다. 우리 회사 짱짱이다. 우리 회사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 회사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아니 여기가 23분인데 왜 갑자기 18분으로 가는 거지? 번역이 잘못됐나? 아무튼 이런 숫자들 때문에 모두 공급 과잉인가 버블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AI 버블인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꼬리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추세인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커버그도 지난주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어느 시점에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해서 메타가 100억 달러 정도 과잉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다. 이건 우리 비즈니스의 미래를 위해 실존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약간 죄수의 딜레마처럼 들립니다. 모두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덜 투자하면 그 사람 뒤처지는 구조니까요. 다시 한번 짚어줘요.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추정하기로 2026년에 AI에서 나올 매출은 메타를 제외하고 그리고 기존 추천 엔진에서 돌아가는 GPU를 제외했을 때도 대략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검색이나 추천 등 기존 워크로드는 빼고 순수 매출, AI 매출로만 1000억이다. 지금은 1000억 달러 규모의 AI 매출이 2030년까지는 1조 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다. 10배가 늘어나야 하나요? 방금 전에 전체 글로벌 GDP 관점에서 5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얘기했다. 지금에 비해서 50배 커져야 하고 제수상 얘기한 걸처럼 하려면은 그러면은 바텀업으로 계산해봤을 때 지금 1000억에서 5년 만에 1조 달러는 가능하냐고 보시냐. 우리는 이미 그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본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미 CPU에서 AI로 전환했다고 뜻이다. 얘네들이 일단 먼저 선점해서 얘네들이 먼저 전환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환해야 할 국가나 아니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다 합치면은 1조 달러 가능할 것 같다 5년 안에. 그리고 그들의 매출 베이스가 이미 AI다. 틱톡은 AI 없이 돌아갈 수 없다. 유튜브 쇼츠도 AI 없이 돌아갈 수 없다. 메타가 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역시 AI 없이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미리 소수의 선택지를 만들어놓고 추천 엔진이 그중 하나를 골라주는 구조였다. 지금은 이제 AI가 무한대에 가까운 선택지를 만들어내서 이제 다다다다다 이렇게 추천해준다. 그래서 그 모든 서비스의 매출 베이스 자체가 이미 AI다. 우리가 말하는 1조 달러는 이미 상당 부분 가까이 와 있다. 메타의 GPU 도입은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다. 검색의 워크로드를 검색하는 방법을 이제 저기 GPU로 옮긴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30년까지 1조 달러는 가능하네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 AI 전체 매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엔비디아만의 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니 이제 지금 수준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탑다운으로 아까는 GDP 일정 부분 비율을 예로 드셨고 바텀업 관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고 보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이 GPU가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냐?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엔비디아 저 GPU 저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 대기하고 줄 서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몇몇 업체들만 다 이렇게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16만 대 그거 계약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완전 막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 많은 그게 필요하고 GPU가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하니까 사실은 3, 5년 안에 공급 과잉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극도로 낮다고 본다. 아주 낮다. 그리고 전환은 몇 년은 걸린다. 추천 시스템도 모두 AI 기반으로 전환하기까지는요. 콘텐츠 생성도 모두 AI 기반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용 콘텐츠의 대부분이 추천 시스템과 연계된 구조로 변할 때까지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공급 과잉의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콘텐츠도 앞으로 생성하는 것도 그 다음에 대부분 추천 시스템과 연계된 구조로 이렇게 구조까지 변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영상을 만들거나 뭘 할 때도 콘텐츠 생성할 때도 전부 다 AI로 다 만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인프라 전체가 AI로 전환되는 과정도 완료되어야 한다. 쇼핑, 이커머스 같은 모든 워크로드가 그렇다. 이쪽도 전부 다 AI로 바뀌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공급 과잉은 이르다. 우리 투자하는 이 새로운 빌드가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지금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다. 멈출 수 있는 투자입니까? 향후 수요가 둔화되거나 공급 과잉의 조짐이 보이면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깃발 들고 모두에게 빌드하라고 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약서 의무처럼 고정된 투자인가요? 오히려 반대이다. 우리는 공급망의 맨 끝단에 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 지금 모든 VC들이 당신에게 똑같이 말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컴퓨터가 부족하고 있다고요. 이건 GPU 부족이 아니라 전체 컴퓨터의 부족이다. 고객이 주문을 넣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공급망 전체를 깊숙이 손봤다. 뭐 어쩌고저쩌고 코어스, HBM 메모리까지 모든 기술과 공급망을 다 정비했다. 우리는 2배 더 필요하면 2배 더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공급망 자체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지금은 단지 수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청만 주면 우리 바로 찍어낼 수 있다. 음, 우리 고객들이 여가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수요 전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그 수요에 맞춰 생산한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매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수요 전망이 매번 틀리다. 항상 너무 낮게 잡혀 있다. 그들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넣었는데 항상 더 달라고 한다, 우리한테. 그래서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쫓아가는 모드로 운영해왔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뒤로 쫓아가며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사티아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방안의 어른이라 부르면서 기대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몇 주 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이미 2기가와트 규모를 지었고 앞으로 더 빠르게 가속할 것이라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안 되겠어. 더 지어야겠다.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보수적인 역할로 이렇게 꾹꾹 수요를 눌러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마치 그 경제계의 워렌 버핏처럼. 근데 갑자기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했다. 코어 비브나 엘로나 X 또는 스타게이트보다 비교적 느리게 움직였던 전통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지금 모두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 두 번째 지수 성장,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두 번째 지수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yes. 첫 번째 지수 AI 채택 참여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지수 추론에 더해졌다. 이게 우리가 1년 전에 했던 대화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죠. AI를 단순히 한 번에 답을 내는 구조에서 생각하고 조사하고 도구를 쓰는 구조로 바뀌는 순간 사용되는 컴퓨터는 100억 가까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프롬프트 입력한 거를 이제 답을 도출하고 그 답 도출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주기 전에 그 한 번 더 프롬프트에 자기 스스로 넣어가지고 또 생각하고 다시 넣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도출을 해내니까 당연히 이제 컴퓨터 양이 더 늘어나겠죠. 단순히 정답을 외우고 거기서 일반화하는 수준이었다. 8 곱하기 8이 얼마냐고 하면 그냥 암기해서 답을 내는 식이었다. 이게 프리트레이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학습하는 훈련하는 세계에서는 그냥 그렇게 됐다. 지금은 기업과 일반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론과 연구, 도구 사용이 추가되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컴퓨터 양이 더 필요하다. 우리 GPU 더 사주세요. 뭐야, 이 순환 매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우리 칩 사주세요. 그럼 우리 주가 드릴게요. 우리 칩 사줄게요. 그러면 돈 드릴게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꾸 이렇게 그 큰 기업들끼리 자꾸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전 매출을 이렇게 올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공급 과잉과 버블 얘기만 나오더군요. 어제 뉴스를 켜보니까 블룸버그를 켜보니까 그 경제 뉴스를 쳐보니까 라운드 트리핑 자기들끼리 이제 거래하는 거 순환 매출의 얘기가 나온다.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은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 없이 겉으로만 매출이 부풀려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구조죠. 즉 실제 고객 수요가 아니라 재무공학으로 만든 성장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 모두가 25년 전에 버블 때의 시스코와 노텔의 사례를 떠올린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였다. 지금은 여러분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가 자신들의 대형 고객이기도 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고객인데 근데 내가 그 회사에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네들도 그렇고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오픈 AI와 그 엔비디아의 관계도 약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꾸 매출 올려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오픈 AI 투자했고 오픈 AI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칩을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여기 오픈 AI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오픈 AI는 그 받은 돈 가지고 투자한 돈 가지고 엔비디아 돈을 사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너가 우리 그 칩 사. 그러면 오픈 AI는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이제 얼마의 이 주식을 준다든지 뭐 약간 이런 계약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올리는 거. 순환 매출이다 라운드 트리핑이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 10기가와트는 대략 4천억 달러 규모다. 대략 400조다. 그리고 그 400조는 대부분 오픈AI의 오프테이크, 즉 그들이 올릴 매출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매출은 지금 지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본과 조달할 수 있는 부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매출 기반으로 이 설비를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조달할 수 있는 자본과 부채의 규모,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와 대출자의 신뢰에 달려있다. 똑똑한 투자자, 똑똑한 대출자라면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비즈니스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긴밀히 지켜보고 지원해야 할 뿐이다. 그러니 매출 쪽은 그들의 비즈니스이고 우리의 투자 결정과 분리된 문제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얼마 이거는 설비를 투자하는 거는 이제 그냥 자기가 이제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비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를 좋게 보는 거랑 또 분리된다. 그들이 우리의 고객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독립해가지고 분리로 봐야지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보는 거는 그거는 우리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그것조차도 못 보고 우리가 그걸 투자할까? 약간 요런 거. 투자는 그저 투자 기회를 잡을 뿐이고 매출 인식과는 아무런 연동이 없다. 음. 예를 들어 베라 루빈이 좋은 칩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그들은 다른 칩을 사서 자기 데이터 센터에 꼽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칩, 새로 나온 이제 칩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별로 안 좋으면은 그냥 엔비디아 칩 안 쓰고 그냥 이번에 구글이 하고 있는 그 TPU라든지 뭐 이런 거 꼽으면 그만이다. 물론 근데 그 설비나 이런 게 다 엔비디아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뭔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바로 이렇게 꽂으면은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제약이 존재하겠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네 칩을 써야 할 의무는 없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맞긴 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기회를 보고 들어가는 지분 투자인 거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정말 좋은 투자자들을 몇 개 했습니다. 투자를 몇 개 했다. 예를 들면은 XAI에 투자했고 코어 위브에도 투자했죠.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영리한 투자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다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경제적 실체가 있습니다. 단순히 두 회사 사이에 돈을 왔다 갔다 시키면서 매출을 부풀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매달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 매달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5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다. 방금 당신도 말했듯이 세계의 모든 기업은 이걸 도입하든가 아니면 사라지든가 둘 중 하나다. 아, 원자력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I도 개인 어느 회사 어느 나라가 지능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입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에게 지능은 절대적인 기반이다. 우리는 지금 지능의 자동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요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두들겨 패듯 이야기한 것 같고요.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은 AI라는 그냥 상품인데 이거는 지능을 판매하는 거다. 더 똑똑해지는 이 약이 있는데 그걸 안 먹고 배기느냐. 그게 이제 GDP랑 연관돼 있는데 그리고 뒤처지면 사실 이제 그 끝장나는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너네들이 안 사고 배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연간 출시 주기와 극한의 코드 디자인. 이번에 설계 쪽으로 넘어가 보죠.
곧 클라드에게도 이 얘기를 넘기겠지만 우선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 연간 출시 주기로 전환했습니다. 호퍼를 내고, 호퍼는 이제 호퍼 아키텍처 이제 이 전 모델, 그러니까 이 블랙웰의 이 전 모델, 그다음 블랙웰이라는 대규모 업그레이드 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체를 크게 손봐야 했죠. 2025년,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베라 루빈을 보게 될 거고, 이제 이건 그 다음 세대. 2027년에는 울트라, 2028년에는 파이만이 나옵니다. 아, 자꾸 나와. 범죄도시 1, 2, 3, 4, 5, 6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와. 이 연간 출시 주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연간 출시 자체로 간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엔비디아 내부에서 쓰이는 AI가 지금 이 연간 출시 주기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이 답은 yes. 그게 없었다면 엔비디아 속도, 우리의 진행 속도와 스케일은 제한됐을 겁니다. 오늘날 같은 수준의 AI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질문도 돌아가 보죠.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다. 사티아도 얘기했고, 샘도 얘기했다. 샘 알트먼, 이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 다음 에디 누구야? 오케이, 에디 그거 뭐야? 뽀로로에 나오는 그 공룡 그 친구. 는 아니겠고, 암튼. 토큰 생성 속도가 지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꾸 이제 자꾸 이 모델들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 사용량도 지수적으로 늘고 있다. 사람들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 그들의 주간 활성 사용자가 8억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다. 예, 맞다. 생각해봐라. 챗GPT가 나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 숫자가 그 정도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가 추론 기반 추론을 쓰기 때문에 생성하는 토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토큰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 똑같은 걸 이제 질문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자기들끼리 아까 전에 그 꼬꼬무 꼬리를 무는 그 시스템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으니까 토큰 수가 더 많이 이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더 토큰 수 많이 쓰이고, 토큰 수가 많이 쓰인다는 거는 더 질 높은 대화를 나오겠고, 질 높은 추론을 한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 이거다. 토큰 생성 속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두 개의 지수가 겹쳐지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 계속 토큰 사용량이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성능을 엄청난 속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토큰 한 개가 만드는 단가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무어의 법칙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 트랜지스터 단가는 해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트랜지스터 단가가 점점 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더 작아지면서 이제 계속 무어의 법칙으로 2배씩 이렇게 효율적이고 되고 더 싸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트랜지스터 단가를 더 낮추기는 힘들다. 거의 고정되어 있다. 전력 비용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이제 전기 비용도 고정되어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근본적 제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비용을 낮추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조금씩 다르다 해도 고객에게 몇 퍼센트 할인해주는 수준으로 이 두 개의 지수 성장을 상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인풋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 근데 나와야 하는 아웃풋은 이제 더 큰 이 무어의 법칙으로 이렇게 지수적인 성장으로 매년 2배씩 성장을 시켜야 하는데,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2배씩 성장시키겠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기술이라는 마법이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능을 그 지수 성장에 맞춰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케플러에서 시작해서 호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 10년 동안 AI 시작해서 엔비디아는 대략 10만 배의 성능 향상을 이뤘다. 10년 동안 10만 배. 그리고 호퍼에서 블랙웰 사이에는 NV 링크 때문에 72배의 대역폭, 시스템 기준으로 약 30배 향상을 단 1년 만에 이뤘다. 그리고 또 한 번의 X팩터를 다음 이제 세대인 루빈이 가져올 거고, 그 다음 엑스팩터 이제 파인만이 가져올 거다. 우리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트랜지스터가 더 이상 우리에게 별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무어의 법칙은 밀도를 약간 올려줄 수 있지만 성능을 거의 올려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시스템 레벨에서 완전히 쪼개서 모든 칩을 동시에 바꾸고 소프트웨어와 스택 전체와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거다. 이게 제가 말한 극한의 코 디자인이다. 한 번에 이제 진짜 이제 기술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매년마다 이렇게 모델을 자꾸 바꾸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인풋은 정해져 있는데 극단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어떠한 성장을 이뤄내기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혁신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 바꾸는 거고, 이런 수준으로 코 디자인하는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CPU를 바꾸고 CPU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GPU를 바꾸고 칩 바꾸고 NV 링크로 스케일 업하고 스펙트럼 X로 스케일 아웃을 합니다. 이제 이거 NV 링크까지가 이제 이까지가 블랙웰이고, 그 다음 스펙트럼 X가 아까 전에 말했던 아까 뭐였죠? 무슨 파이만인가 아무튼 그거 한다고 하는 거 같네요. 이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잖아. 이거 다 그냥 이더넷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스펙트럼 X 이더넷은 그냥 이더넷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했죠. 와, 이 X 팩터 정말 놀랍다고요. 엔비디아의 이더넷 사업, 그냥 이더넷만 놓고 봐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더넷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토큰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한다. 여러 개의 AI 팩토리를 서로 연결해서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 이런 작업을 매년 반복한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면에서 지수 위에 또 다른 지수를 하나 더 올리는 셈입니다. 그 결과 고객들은 토큰 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고, 프리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토큰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성장을 통해서 그래야만 이제 이 토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토큰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뭐야 이 AI를 사용할 때 드는 어떠한 뭔가 그거죠. 이제 AI 사용할 때 드는 어떠한 뭔가 에너지원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더 많이 쓰이게 된다. 더 많이 쓸수록 고객들은 비즈니스는 지수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만 질문 드리겠다. 극한 코디자인이란 게 무엇이냐? 극한 코디자인이란 모델, 알고리즘, 시스템, 칩을 동시에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네 개 전부 다 한 번에 손보는 거.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거 네 개를 한 번에 손보는 거. 즉 박스 안이 아니라 박스 밖에서 혁신해야 한다. 이 박스 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겠죠. 전력에 대해서 더 싼 전력을 쓰거나 아니면 트랜지스터가 더 혁신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박스 바뀐 이런 것들을 혁신시켜야 한다. 무어의 법칙 시절에 CPU만 더 빠르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CPU만 더 빠르게 모든 것이 다 같이 빨라지죠. 그래서 혁신은 박스 안, 즉 CPU라는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칩만 더 빠르게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근데 이제 그 칩이 더 빨라지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박스 밖에서 혁신해야 한다. 엔비디아가 바꿔놓은 거는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린 두 가지를 했다. 첫 번째, 쿠다를 발명했고 두 번째, GPU를 발명했다. 그리고 대규모 스케일에서 코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수많은 산업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각 산업마다 라이브러리 만들고 코 디자인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수준의 코 디자인은 소프트웨어와 GPU를 아우르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보다 더 나아가 데이터 센터 레벨 전체를 다 이루어지는 코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전체를 그냥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 스위치, 네트워킹, NIC,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 안에 스위치와 네트워크, NIC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 전체를 가로질러 최적화하기 때문에 블랙웰에서 호퍼로 갈 때는 30배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다. 호퍼에서 블랙웰로 갈 때. 우어의 법칙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숫자다. 그게 바로 익스트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극한의 코 디자인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네트워킹과 스위칭,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 어크로스, CPU 제작, 뭐 GPU 제작, 뭐 이런 거 모두 뛰어들었다. 우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커밋하는 회사 중 하나다. 아무튼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건 AI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디지털 생명과학, 자율주행차들도 있다. 우리 이런 소프트웨어도 다 있다. 우리의 라이브러리에. 우리 회사로서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양은 엄청나다. 깊고 극단적인 코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다. 젠슨이 저렇게 하는 건 토큰 생성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시에 연간 출시 주기는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공급망도 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공급망에 3년치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급망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도 되는지를 자신 있게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당신은 지금 이런 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시만요. 그 질문하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년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산 능력을 1년 전부터 확보해 두어야 했을까요? 웨이퍼 스타트, 디램 구매에만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짱짱!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자주 나누죠. 이건 이미 거의 혁던 회사도 따라오기 힘든 정도의 스케일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쟁 우위는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보냐? 예전보다 더 넓어졌냐고 느끼냐? 예스. 지금 경쟁자 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다. 구글도 지금 TPU 만들고 있고, 저기 AMD도 있고,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에서도 이제 그 칩 만들어준다고 하고, 동시에 이 게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어렵다. 그 이유는 웨이퍼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웨이퍼 비용? 웨이퍼 비용이 뭐야? 아, 반도체 만들 때 그 둥근 그 무슨 얇고 둥근 그 실리콘 판이라고 하네요. 옛날에 무슨 그 관련 다큐멘터리 봤을 때 본 것 같아요. 무슨 그 금색으로 돼가지고 얇고 둥근 뭐 약간 그런 거. 웨이퍼 단가가 비싸지면 극한 수준의 코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엑스팩터 성능을 내기 어렵다. 1년에 6개에서 8개 칩을 동시에 작업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건 단순히 A식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AI 팩토리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다. 그 시스템에는 수많은 칩이 들어가고 그 칩들이 모두 공동 설계가 되어
함께 보여 10배 수준의 엑스펙터를 만들어낸다. 그걸 우리는 거의 매번 만들어낸다. 그러니 첫째, 코 디자인 수준 자체가 극단적이다. 둘째, 스케일이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하는 거 그거 완전 극단적으로 잘하고 우리가 그 아까 전에 그 판 위에서 뭐 만드는 거 그거 엄청 잘하고 그 다음에 돈 엄청 많이 들고 있다 지금. 고객이 1기가와트 규모를 도입한다고 합시다. 그거는 40에서 50만 개의 GPU에 해당된다. GPU 50만 개를 한 시스템에서 같이 돌리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고객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입을 하려면 그들은 우리에게 50억 달러의 구매 주문을 PO를 맡기는 셈이다. 그것도 새로운 아키텍처에 말이죠.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새로운 아키텍처에 50억 달러의 PO를 줄 고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루빈이나 이런 거 나와도 다시 거기 써야 하고 다시 거기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게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도 다 이렇게 다 계약한다 지금. 실리콘이 이제 막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당시만큼 흥분했었고 세상이 그걸 기다린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50억 달러 상당의 웨이퍼 스타트를 걸겠습니까? 그만큼 투자할 사람 많이 없다. 근데 지금 나는 고객들이 줄 서 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걸 할 수 있다. 우리의 아키텍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검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객 규모의 스케일이 엄청나고 고객들도 돈이 엄청 많고 공급망의 스케일도 엄청난다. 그들이 짓는 그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다. 이런 물량을 미리 만들어 놓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다. 엔비디아는 이런 규모의 생산을 감당할 수 있고 전 세계 고객에서 끝까지 공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급망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억 달러 단위의 생산을 기꺼이 시작해줍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도달한 스케일입니다. 이제 이거 ASIC의 미래와 경제성, ASIC은 이제 그겁니다. 그 뭐야 특정 칩, 그러니까 TPU 같은 거 이제 특정 목적에 맞게 만든 그런 칩들, 자기 회사에 맞게. 그 다음에 GPU는 이제 범용적인 거고 그거에 대한 미래의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분들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GPU 대 ASIC 농대,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니엄 같은 것들이 있고 ARM부터 오픈 AI 여기까지 지금 거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직접 칩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당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칩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성능은 스택의 모든 레이어를 통해 끌어올린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칩뿐만 아니라 거기 뭐 칩 모아가지고 서버랑 그 서버 모아 있는 렉이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까 전에 옆에 말했던 뭐 NV 링크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이제 스택을 이렇게 뭔가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제 효율을 만든다. 또 많은 ASIC 프로젝트들이 생산 단계까지 못 갈 수도 있다고 고도하고요. 그러니까 칩이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설계도는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다 했는데 생산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리고 칩을 만든다 해도 우리 엔비디아는 이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칩 하나 좋은 거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얘기. 그런데 구글 TPU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고려하면 지금 이 판도가 어떻게 지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 전체적인 어떠한 이 시장의 흐름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 우선 구글이 가졌던 가장 큰 이점은 선견 지명이다. 더 앞을 내다보는 그 눈이 있다, 구글은.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TPU1을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시장이 커지기 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이 이미 1조 달러가 된 다음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큰 시장이 있으니 그중 몇 퍼센트만 먹어도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VC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오류들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오류들이다.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시장의 100%를 먹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랬고 TPU도 그랬다. 당시 시장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이랑 엔비디아 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시장에는. 그 대신 그 시장이 진짜로 크게 성장해주길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을 만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이야기고 TPU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ASIC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는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시장이 엄청 맛있어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쵸,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AI 외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맛있어 보이는 시장은 한때 GPU 한 개를 시작했던 단순한 시작에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팩토리 전체로 진화한 시장이다. 저 GPU 칩 하나 딸랑 잘 만든다고 지금 되는 시장이 아니죠. 그 전체 다 알아야 하죠. 공부를 진짜 다 잘해야 하고 아까 전에 뭐 그 소프트웨어 그것도 굉장히 엔비디아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 잘해야 하고 그렇게 방금 우리는 CPX라는 칩을 발표했습니다. 컨텍스트 처리와 맥락을 잘 읽는 그런 과정들인가 보요. 그다음에 디퓨전 기반의 비디오 생성 이 뭐야 비디오 생성하는 거 거기에 특화된 워크로드 칩이다. 데이터 센터 안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우 특수한 워크로드용 칩이죠. 방금 전에 AI 데이터 처리용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살짝 예고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장기 기억도 필요하고 단기 기억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KV 캐시 처리는 정말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기다려봐. KV 캐시가 뭐야? 이 KV 캐시란 말이 엄청 많이 돌던데 뭔 말이지 이게? 아, 그러니까 그 언어 모델, LLM 같은 언어 모델, 지금 이 챗GPT 같은 애들이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 뭔가 그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중간 계산을 결과를 기억해두는 임시 공간 이렇다고 하네요. 그럼 그거는 약간 그 역할은 아무래도 메모리겠죠. 이 역할은 AI 메모리는 정말 큰 이슈다. 우리는 모두 기억력 좋은 AI를 원하죠. 이러한 KB 캐시 시스템을 전반에 걸쳐 다루는 일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다. 아마 이 부분에서 특수한 프로세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나 이거 얼마 전에 뭐 찾아봤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메모리가 지금 HBM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제 더 진화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걔네들이 이제 단기 기억밖에 못하니까 이 디램 그걸로 하면은 그래서 무슨 HFM인가? HBF인가? 뭐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되지만 그 뭐야 플래시 낸드를 뭐 쌓아가지고 하면은 기억을 뭐 다 더 잘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한다. 메모리는 앞으로 시장이 그렇게 말하는 무슨 영상을 본 것 같은데 그 무슨 카이스트 교수님이 약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역들에 또 그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한 메모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건 이제 엔비디아의 관점은 단순히 GPU를 만든다가 아니다. 우리는 전체 AI 인프라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뛰어난 회사들이 계속 변하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가진 그 전체 트래픽을 이 인프라를 통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는 큰 그림을 본다. 트랜스포머만 봐도 아키텍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만약 쿠다가 이렇게 사용하기 쉽고 이거는 이제 그 뭐야 그거죠. 그 뭐야 우리 그 뭐야 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의 그 언어적 쿠다 실험과 반복을 적합한 구조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실험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트랜스포머 변형 가운데 어떤 것을 쓸지, 어떤 어텐션 알고리즘을 쓸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쿠다는 매우 프로그래머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블하다. 뭔가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거 하는 거에 이 모든 실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보면 된다. 많은 ASIC 프로젝트들이 시작한 게 3, 5년 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작고 단순했다. GPU 하나가 있고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다.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다. 지금 공부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2년만 지나도 이 산업의 스케일은 또 한 번 완전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커질 거다.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시장의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싸움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기업 좀 쉽지 않을 걸. 왜냐하면 지금은 칩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AC 그 칩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뭔가 우리랑 경쟁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될 건데 약간 이런 말.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설사 일부 고객들이 ASIC 도입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 해도 말이 그들의 컴퓨터 플릿에는 언제나 어떤 최적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은 보통 이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예, 오, 흑백처럼 똑부러진 대답을 원하죠. 하지만 설령 ASIC이 잘 돌아간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균형의 문제 아닐까요? 예를 들어 내가 엔비디아 플랫폼을 쓰고 있다면 SPX, 플리필, 비디오 생성 디코드 그리고 기타 워크로드에 맞게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는 새로운 워크로드가 나올 때마다 그 워크로드에 꼭 맞는 여러 칩과 부품들이 계속 추가되는 셈이죠. 반면 지금 새로 ASIC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도 못 잡은 상태에서 그저 칩 하나라도 돌아가게 만드는 거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뭔가가 나올 때마다 그거에 맞는 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걔네들은 그냥 그 칩 하나 이렇게 띡 한다고 그게 지금 이런 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적화가 안 돼 있는데 그 칩들은 과연 그리고 앞으로 뭐가 이렇게 뭔가 각광받을 분야일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그 칩 하나가 다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목적에 맞게 다 칩들이 필요할 텐데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만한 근데 이제 그거 앞으로 미래가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보다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다르게 말하면 구글은 여전히 큰 GPU 고객이다. 구글은 여전히 엄청난 GPU 고객이다. 그리고 구글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 점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벌써 TPU는 벌써 7세대까지 나왔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건 큰 도전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걸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칩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칩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아키텍처 칩이 여기에 속한다. 오케이, 이건 아키텍처다. 그 위에 생태계가 올라가 있고 여기 위에 생태계가 올라가 있고 아키텍처 자체가 풍부한 IP와 풍부한 생태계를 품고 있다. 매우 복잡한 기술이고 아키텍처의 소유자가 직접 만든다. 우리 같은 회사들이죠. 둘째는 ASIC입니다. 저는 원래 LSI 로직이라는 회사에서 일했다. 바로 그 회사가 ASIC 개념을 처음 만든 회사다. 아시다시피 아무튼 이 로직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ASIC 시장 규모가 작을 때는 정말 훌륭한 모델이지만 시장이 커지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작을 때는 누군가에게 패키징하고 제조까지 대신 해주세요라고 맡기고 그 대가로 50에서 60% 마진을 줘도 된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 다른 방식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애플의 스마트폰 칩을 보세요. 그 물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애플이 누군가에게 50% 60% 마진을 주면서 우리 ASIC을 만들어주세요 할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할 거고. 이거 근데 자기 엔비디아도 해당되지 않아. 지금 칩 막 마진율 70% 이렇게 해서 팔고 있는데. TPU도 마찬가지다. TPU 사업이 정말 큰 규모가 되면 그들도 COT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COT.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문맥상 이거 해석해 보면 COT라는 거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걸로 간다는 이 말인 것 같네요.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ASIC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지. 예를 들어 비디오 트랜스코더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비디오에 있는 그 암호를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 시장인가 보네요. 스마트 NRC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ASIC 회사는 10개에서 15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다면 전혀 놀랍진 않다. 그 중에서 5개 스마트 NRC, 4개는 트랜스코너일 수도 있죠. 그게 전부 AI 칩이냐고요? 당연히 아니다. 누군가는 특정 추천 프로그램 시스템을 위한 특수한 임베딩 프로세서를 만들고 그걸 ASIC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바뀌는 저지원 워크로드와 고처리량 워크로드, 해팅용 토큰 생성, 추론용 워크로드, AI 비디오 생성 워크로드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AI의 근본적인 연산 엔진을 ASIC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범용으로 만드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특정 어떠한 것들만 이렇게 칩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면 체스와 체커스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ASIC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투라니움이든 다른 가속기든 간에 거대한 기계 부품 한 조각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당신들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 플랫폼 팩토리를 만들고 이 말이죠, 이 말.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분을 만드는 거죠, ASIC이. 이제는 그걸 조금씩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하신 CPX나 GPU처럼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각 도메인에 맞는 워크로드들을 잘게 나누어 그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슬라이스에 매핑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나모라는 것도 발표했죠?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ASIC처럼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모델 내에서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미래 AI 팩토리 구조가 이렇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GPU 따로 뭐 메모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합쳐져 가지고 다 조율 있게 이렇게 가야 한다. 칩 따로 뭐 메모리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 NV 퓨전 이건 또 뭐야? 심지어 그거는 인텔을 포함한 경쟁사들에게조차 당신의 이 팩토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뭐 같이 협력하는 어떠한 그건가 보네, NV 퓨전이. 왜냐하면 이 전체 팩토리를 통째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회사는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팩토리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끼워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스템은 내가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는 건 내가 결정해서 정하겠다. 예를 들어 ARM이랑 GPU 대신 쓰고 싶다든지 당신의 추론 가속기 대신 쓰고 싶다든지 하는 요구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우리는 기꺼이 연결해 드립니다. 퓨전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고 인텔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퓨전은 인텔 생태계를 가져오고 엔비디아 AI 생태계 그리고 가속 컴퓨팅 생태계를 가져와서 이 둘을 합쳐줍니다. 아 진짜 그 드래곤볼의 퓨전 마냥 그렇게 합쳐주는 그거를 인텔이랑 같이 하겠다. 우리는 이미 ARM과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몇몇 다른 회사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전체적인 그 공장을 다 지어주지만 그치만 니들이 원하면은 퓨전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모두 이득이다. 저는 그들의 큰 고객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훨씬 더 큰 시장의 기회에 노출시켜준다. 여기에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주장도 있다. 당신의 한 말 중 꽤 사람들도 놀랐던 부분이죠. 경쟁사들이 만드는 ASIC들은 이미 오늘 기준으로 더 싸다. 하지만 내 목표는 그들이 0달러로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고객이 여전히 엔비디아 시스템을 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즉, 경쟁사 칩 가격이 0원이더라도 여전히 엔비디아 시스템을 사게 만들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 운영 비용, 전력, 데이터 센터, 부지, 건물들을 포함한 총 운영비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 시스템을 여전히 더 나은 베팅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 이런 것들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그 공장 전체 뭐 전력이나 뭐 이런 거 데이터 센터 부지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하나 따로 이렇게 틱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더 비싸게 나올걸? 이 말이 돼요. 칩을 공짜로 준다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땅 전력 건물에만 150억 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많이 비싸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한 나름의 계산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칩을 공짜로 줘도 엔비디아 시스템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오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당신의 계산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출. 모든 회사는 전력 제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2기가와트 전력을 확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2기가와트를 매출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만약 우리 시스템의 토큰 와트 성능이 남의 시스템보다 2배 높다면 같은 2기가와트 전력으로 경쟁팀보다 2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우리가 더 좋으면은 당연히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같은 전력에서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극한 코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성능이죠. 우리가 그 극한으로 그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거를. 같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면 고객은 그만큼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누군가 집 가격을 15% 깎아준다 해도 우리의 마진이 그 75%, 경쟁사가 50에서 65%라고 해봅시다. 그 차이는 블랙웰과 호퍼 사이의 30배 차이의 성능, 그 차이는 블랙웰과 호퍼 사이의 30배 성능 차이를 메꾸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0%를 전략했다 해도 그 마진을 10%더 주면 성능이 30배인데 어떻게 그거를 거부하겠냐? 호퍼는 이미 놀라운 칩이고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경쟁사의 에이식을 호퍼와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블랙웰은 그보다 30배다. 그러면 1기가와트 전력에서 잠재적 매출은 30배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큽니다. 칩을 공짜로 준다 해도 여전히 당신에게 2기가와트라는 전력 한계가 있다. 그 상황에서 포기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 와트당 최고 성능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하이퍼 스케일러의 CFO에게서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엔비디아 칩이 내는 성능 향상 수치를 보면 토큰 기가와트, 토큰 전력 단위에서 전력 향상에 제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대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루빈 울트라 5만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볼 때 이 궤적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 단계고, 이건 그 다음 단계고, 이건 그 다음 단계고, 지금 여러분의 1년에 6개에서 7개의 칩을 만들고 있고, 그 각각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 이루는 부품입니다. 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어디에나 깔려있고, 이 6개에서 7개 칩을 통합하고, 최적화해야만 블랙웰의 30배 성능 같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뭐 액조디아 8 이렇게 5개 나눠져 있는데 8 하나 없으면 액조디아가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칩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너네들이 그거 안 바꾸면은 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없을 걸. 그러니까 액조디아 모으는 거 마냥 무조건 다 5개 다 모아야 할 걸, 이 말이네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뺨뺨뺨뺨. 이런 환경에서 누군가 에이식 하나를 그 칩 수프 안에 던져놓고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가로질러 최적화하는 동안 경쟁하려면 그건 정말 풀기 힘든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하네요. 진행자가 근데 진짜 엔비디아를 이 완전 그건가 보네요. 굉장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요. 진행자가. 젠슨황 아저씨가 뭐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진행자가 칭찬을 더 많이 해주니까 이거 한 명은 그래도 조금 반대 포지션에서 이렇게 조금씩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시니까 이 진행자 아저씨가. 그 다음에 이거 일론의 콜로서스 이거 얘기해 보겠다. 이전에 당신이 한 말 있다.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빌더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최고 수준의 빌더 중 한 명이 아마 일론 머스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콜로서스 1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가 H100, H200 수십만 개를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로 묶었죠. 이제 그는 콜로서스 2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는 50만 개의 GPU, 즉 수백만 개의 H100 상당 칩이 들어가 있다. 하나의 코일런트 클러스터를 이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 GPU 칩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거가 요거라고 하네요. 저는 그가 하나의 사이트에서 1기가와트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에서도 이만큼의 전력에 가장 많이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이까지 도달한 사람이 없나 보네요. 그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소프트웨어와 모델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돌려야 할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까지 알고 있는 빌더가 가진 이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AI 슈퍼컴퓨터는 정말 복잡한 물건이다. 기술도 복잡하고 자금 조달 문제도 복잡하고 부지 확보, 전력 확보, 건물 확보 모든 게 복잡하다. 그 모든 것을 짓고 올리고 가동시키는 일 역시 복잡하다. 솔직히 말해 이건 인류가 지금까지 시도해본 것 중 가장 복잡한 시스템 문제다. 그런데 일론은 그 모든 시스템이 자기 머릿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호 의존성이 한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금융 구조까지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거대한 GPT라고 부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사실상 궁극의 GPU 같네요.
맞습니다. 가장 큰 고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콜록소스 3, 4, 5, 6까지 다 만들어라. 요거네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엔비디아에서 사줘. 그런 점에서 그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긴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 만들고 싶어 하고, 실제로 만들 의지가 있다. 저는 의지와 역량이 만날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구한 것처럼 이거 똑같이 작업인데 똑같이 해줘.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CV 무슨 체인인가? CV 무슨 캐시인가 하는 게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요구한 이런 거. 똑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똑같이 해주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이 말을 안 듣고 지금 자꾸 거부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다시 1시간부터 법령 컴퓨터에서 가속 컴퓨팅으로 사람이 한 줄 한 줄 직접 코드를 쓰던 시대에서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로 전환입니다. 이 기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컴퓨팅을 재발명했습니다. 컴퓨팅이란 것 자체를 다시 만든 거다. 컴퓨팅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AI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다. 모든 나라가 컴퓨팅을 계속 활용하는 세계 속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따나 나 이제까지 컴퓨터를 썼는데 꽤 잘 써. 근데 내일부터는 몽둥이랑 불만 쓰면 될 것 같아. 모든 사람은 컴퓨팅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쓰는 이제 현대화가 되고 있는 것뿐이다. AI에 참여하려면 AI 안에 자신의 역사, 문화, 가치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서 핵심 AI 자체가 이런 것들을 꽤 빨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어,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의 주권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모델들 글록 이런 안스로픽 같은 것들을 쓰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추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접 AI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직접 투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써가지고 일단은 본인의 지능들을 이렇게 높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버린 AI, 그러니까 국가마다 AI를 다 투자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 모델만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산업용 모델, 제조용 모델, 국가 안보용 모델 등 스스로 키워야 할 지능 시스템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국가에 맞게끔 이렇게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해라. 주권적 영향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냐고 보시나요? 모든 나라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들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고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인프라도 직접 구출해야 한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하는 일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다. 우리가 가서 전부 다 지어줄게, 다 만들어줄게, 풀스택으로 해줄게, 공장 다 지어줄게. 모든 나라가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고 통신 인터넷 인프라가 필요하듯 이제는 모든 나라가 AI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 이제 세계의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해보자. 오케이. AI 행정부 이야기를 해보죠. 데니스 삭스 말이죠. AI 행정부 얘기를 해보죠. 오케이.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이유는 데이비드와 이거 데이비드 이 실레람이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데이비드는 여기 행정부 내에서 AI 관련 역할에서 AI를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을 백악관에 앉혀둔 건 놀라울 만큼 똑똑한 선택이다. 지금 기술도 복잡하고 정책도 복잡하며 우리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큰 시기다. 그런 점에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기술을 이해하며 생각이 깊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 그 과정을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 보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실존적 문제인지 이해하는 대통령을 갖고 있습니다. AI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도태된다는 걸 아는 그런 대통령. 텍사스의 이 주지사는 규제를 제거해 속도를 높이려 한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부 장관, 내무부 이 사람, 상무부 이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친에너지적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AI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성장을 막는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다면요. 저는 그런 상황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이 원전을 100기 짓고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게 바로 AI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뭔가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그건 과잉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 정부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업계와 정부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당신 업계에 오래 계셨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매우 가깝죠. 지금 산업과 정부의 관계가 어떤지 지난주에 CEO들과 함께 만찬도 받고 당신도 거기에 많은 시간 쓰셨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특별한지 지난 30년 커리어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이제 진승왕이 얘기하네요. 과거에는 DC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속 하나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픈도어 한다.
이 행정부는 성장을 믿는다. 미국이 성장하길 믿는다. 저는 가난하지만 안전한 사람이나 나라를 본 적이 없다.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 안보의 본질적 요소다. 어, 정확하게 아시네. 그리고 그는 이 점을 알고 있다. 국가가 이제 부유해져야 이제 더 안전해지고 뭔가 더 좋은 나라가 된다. 더 많은 GDP를 생산하고 그렇게 하려면 AI는 필수적이고 AI 경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 전력 질주를 원한다. 미국 기술 위에 구축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하지 않냐. 기술 산업이 국가의 본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제 기술 자체가 근본적인 교육 수단이다. 그럼 인터넷 얘기를 해보자. 구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민주주의적 가치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구글이 그 일을 하면서 워싱턴에 가서 허락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벌어진 거다. 자기가 인터넷 만드니까 그냥 전 세계로 퍼져간 게 이게 다 그냥 당연한 그냥 그런 거다.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디퓨즈 되었다. 미국의 AI 스택이 전 세계에서 승리하려면 수출 라이선스들의 승인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해왔습니다. 이 데이비드 sak스가 인터넷은 이제 그렇게 그냥 그 인터넷 손길에서 이렇게 바로 확장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서 이 뭐 공장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수출 라이선스를 빨리빨리 내줘서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다다다닥 지어줘야 한다. 그게 오히려 승리를 하는 거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칩이고 모델이고 데이터 센터다. 스몰 야드,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는 개념이었죠. 미국을 둘러싼 작은 마당과 높은 울타리처럼 묘사되었다. 자, 자기들끼리만 쓰고 있다. 그 기술들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런 라이센스들이 발급되는 걸 보고 싶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출 허가가 잘 나냐? 이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 오케이. 이제 중국 이야기. 오케이.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젠슨 왕 너는 이제 중국 잘 이해한다. 중국에서도 30년 동안 그래픽 카드 팔아왔다. 오케이. 중국에서도 그래픽 카드의 95%를 팔고 있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중국을 늦추려고 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 한 일은 일방적으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그래픽 카드가 원래 중국에서 95%를 이렇게 꽉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 일은 걔네들한테 수출 못하게 해서 실제로 한 일은 중국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점점 좁아지고 그 자리를 지금 화웨이가 지금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제 먹고 있다. 더 빨리 이제 성장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익을 보니까 이제 화웨이랑 여기 알리바바도 이제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한다. 3년 안에 엔비디아 추월을 하겠다 화웨이가.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H20 금지 이후 우리는 중국에 칩을 팔 수 있지만 수출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미국 쪽 발언에 상처를 받은 중국이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칩을 팔 수는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비싸게 사줘라, 15%더 비싸게 사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중국이 삔또 사가가지고 아예 엔비디아 그냥 우리 안 살련다 이런다. 이제 앞으로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중국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중국과 우리는 경쟁 관계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이 자국 기업을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들을 조금도 탓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이 있다. 세계 최고의 스템 학교 출신들이죠. 이공계 출신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배고픈 사람들이다. 그들이 996죠. 그러니까 이거 그겁니다. 오전 9시 일어나서 오후 9시까지 일하는 거를 주 6일 동안 반복한다를 996라고 합니다. 여기 적혀있네, 여기. 우리는 막강하고 혁신적이고 배고프고 빠르게 움직이고 규제가 적은 상대와 경쟁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규제가 매우 적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국가 그 공산당 일당 체제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지만 되는 거는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게 중국이 있죠. 그게 최대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이공계 쪽에서 완전히 무슨 천인 계획 해가지고 뭐 1000명의 뭐 엄청난 그런 천재들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하는 게 이공계 쪽에서 이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거기 그쪽에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밀고 있는 하나의 그 슬로건이죠. 중국이 중앙에서 통제되는 중앙 집권적 경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 모델의 신재성은 분산된 경제 시스템이다. 각 도시의 경제가 33개의 성과 각 도시의 경제가 엄청난 내부 경쟁과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쨌든 중국은 활기차고 기업과 정신이 넘치며 하이테크이고 현대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절대 AI 칩을 만들 수 없다. 그건 지기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렸다. 중국은 제조를 못한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건 제조다. 그쵸?
애플, 아이폰 공장도 여기 중국에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몇 년 뒤쳐져 있다. 2년인가 3년인가? 말도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나노초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앞서고 있는데 거의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러 가야 한다. 경쟁해야 한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 중국의 최선의 이익은 무엇인가? 중국의 최선의 이익은 활기찬 산업이 존재한다. 그들은 중국이 개방된 시장이 되길 원한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 경쟁하길 바란다. 제가 보기에도 중국의 최선의 이익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 경쟁하며 동시에 자국 기업들도 중국의 성장에 세계 시장에 나가 경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제 그렇기에는 여기 체제가 너무나도 이제 뭔가 억하면은 뭔가 착착착 바뀌니까 아무래도 외국 입장에서는 좀 투자하기에 좀 이제 꺼려지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한일령 하면서 일본은 굉장히 일본 문화 산업을 다 죽이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면만 봐도 이게 뭔가 투자하기는 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투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술 산업, 제가 운 좋게 몸담고 있던 국가의 보물이 이 산업을 제대로 지어가는 거다. 그렇다면 왜 이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번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 나가는 걸 경쟁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이 산업이 기술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세계가 미국 기술 위에 구축되도록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경제적 성공을 최대화하고 우리 시정학적 영향력을 최대화하며 이처럼 활기차고 결정적인 시기 기술 산업이 번성할 수 있게 된다. 회의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 벤슨이 칩을 더 많이 팔고 싶어 한다. 중국에 팔 수만 있다면 중국에도 팔고 그게 미국에 어떤 의미인지 관심 없다. 이게 전형적인 회의론자들의 시각이죠. 그 회의론자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태계와 경제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기길 원하고 이 산업 성장하기 원하는 이유만으로 제가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음, 당신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당신이 이 나라를 깊이 아끼고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이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 점에서 당신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길은 중국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 AI 엔지니어의 절반이 있는 생태계에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바이트댄스, 틱톡,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이고 추천 엔진 같은 것을 만들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놀라운 회사들입니다. 하는 주장이 다른 지역의 기술 확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논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중국에 관해 하는 주장이 다른 지역의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논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반이다. 젠슨 황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만약 젠슨이 그에 대한 해지로 15% 미국 재무부에 내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아, 거기 중국에다가 그걸 팔고, 그래픽을 팔고, GPU를 팔고, 그 다음에 그 15%를 그거를 수출세를 내면, 그러면 하겠다. 그 말이 좋았다. 하지만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은 상당히 실망했다. 우리가 10년도에 칩을 받게 된다면 중국이 그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H20은 여전히 뛰어난 칩입니다. 물론 블랙웰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저는 인내심이 있고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관련해 더 큰 의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진실로 돌아온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근본적으로 믿는다. 그건 미국의 이익에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근데 이제 그 젠슨 황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정치적으로 얽힌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기술 관련해가지고 이 두 가지 진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이던스에서 중국 매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전망에서 중국을 빼고 계산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우리가 중국 외에 충분한 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 사실이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매우 터피컬한 사안이다. 그게 바로 H1 비자에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행정부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비자를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거 해서
뭔가 이제 그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비자에 대한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이제 자국민들을 더 똑똑하게 키워라 이 말이죠. 미국 행정부는. 당신은 그를 AI에서 우리의 비밀 무기라고 부르게 됐다. 또 당신이 세계 최고 인재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비자 비싸게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좋은 출발이다. 잠깐만요. 좋은 출발이라고요? 당신들은 그 뭐 이민자들 굉장히 똑똑한 이민자들 쓰고 싶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민자들이 비싸지는데 좋은 출발이라고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건 좋은 시작일 뿐이고 끝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근본적으로 믿는 바는 단 하나의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앞으로 갖기 어려운 자산이죠. 그건 바로 아메리칸 드림. 드림이란 단어는 미국뿐이다. 우리나라 완전 독보적인 나라다. 이제 나 젠슨 왕 같은 나 같은 사람, 우리 나 같은 아시안계 이 사람은 이 드림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우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했다. 저는 식당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며 살았지만 난 결국 아메리칸 드림이다. 합법적인 이민자를 원한다. 이 나라는 누구나 그냥 들어와도 되는 나라라는 생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동시에 불법 이민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거다. 이 살짝 비싼 감이 있다, 비자가. 하지만 불법 이민 그리고 H1 비자의 남용을 줄이고 일단은 이민자 먼저, 불법 이민자 먼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불법 이민은 어떻게 줄이냐? 비자 남용을 줄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듣는 사람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 이민 정신, 우리 이민자로 세워진 이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다. 하지만 이 브랜드, 아메리칸 드림 브랜드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에겐 아무래도 더 힘들겠다. 왜냐면 비자가 너무 비싸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스템 졸업장이 그린카드 스테이플을 찍어주고 싶다고 말했던 점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스탠퍼드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계속 남게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려는 더 큰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드냐?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은 아니다. 여기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에 이제 그 스템 같은 이제 그 이공계 쪽 그 똑똑이들을 남게 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이랑은 경쟁하지만 중국 개인들에게는 가혹하게, 중국 유학생들한테 가혹하게 굴면 안 된다. 3년 전만 해도 중국 대학에서 졸업하는 최고 수준의 AI 연구 중 90% 미국 오길 원했는데 지금 이제 10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다. 나머지는 다 중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인재가 이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 안 하려고 한다. 유럽을 가든지 이제 자국으로 가려고 한다. 똑똑이들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 미래 성공의 핵심 지표다. 우린 이걸 NBA 팀 워리어스에 비유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브랜드 USA다. 여기는 미국은 최고의 인재를 환영하는 곳,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성을 원한다. 미국이 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진 않다. 우린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우린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인텔과의 파트너십이다. 인텔은 대부분 시간 동안 우리를 몰아내려 했던 회사다. 그럼에도 저는 그들을 협업하는데 조금도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적 마인드다. 왜냐하면은 미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bring on it. bring on it 태도가 뭐야? 이게 그거네요. 상대가 이제 뭔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도 오케이, 한판 붙자. 이게 bring it on이라는 태도네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 인텔이랑 협력하는 게 더 큰 그거를 가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린 쫄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제로섬이 아니다. 우리 힘을 합치면 더 큰 GDP를 만들어낸다. 아메리칸 드림의 근본적인 것은 오를 권리다. 자신의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게 바로 권리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술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기업들은 10조 달러의 기업 가치 되고 개인은 1조 달러의 자산을 갖게 될 수 있는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거 했죠. 뭐라고 해야 하냐. 그 인센티브 계약을 그거를 성사시켰죠. 얼마 달성될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얼마 달성될 때마다 인센티브 얼마씩 받는다 이거. 동기를 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뒤처지고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걱정했다. 누구는 천조받고 누구는 이렇게 물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잘 살지도 못하고 이 차의 양극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인베스트 아메리카라는 개념이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다. 우리가 모든 아이를 태어난 순간부터 자본주의에 오를 권리를 여정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들에게 엔비디아 같은 위대한 기업들의 $1,000를 투자한 계좌를 만들어주고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처럼 그들이 그 계좌를 가지고 자라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승리할 때 그들도 함께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투자 계좌를 개인적으로 소유한다. 나도 이제 미국 미래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 지분을 소유하면은 그게 미국의 미래가 되는 거야. 언제부터. 아무튼, 뭐 지금은 그 나스닥 1위니까, S&P 1등이니까, 지금은 뭐, 모든 아이가 미래의 주주가 되는 곳이죠. 당신의 지원 덕분에 또 다른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 아이디어는 아름다운 큰 법안, Make Beautiful Bill에 포함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이를 모른다. 2026년부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투자 계좌를 갖게 되고 최고의 미국 기업들에 투자된 $1,000 들어있는 계좌를 말입니다. S&P 500 아마 그 계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나를 얘기한 건 아니라 그냥 탑 500인 S&P 500을 그냥 묶어가지고 약간 ETF 이거를 $1,000 이렇게 들고 있는 계좌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는 직원의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계좌에도 돈을 추가로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 학교들을 후원하겠다고 하셨고 많은 자선가들과 회사들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역의 모든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일종의 새로운 401k처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401k가 이제 일종의 퇴직연금 같은 건데 이제 애들한테 $1,000의 S&P 그 계좌를 주면서 뭔가 어떠한 퇴직연금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회 계약의 변화 일부로 보입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수 있다면 정부와 사회 계약의 진화 역시 그 속도에 발맞춰 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재산업화. 공장에서 일할 수년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준다. 더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이렇게 뭐 인류 대학 나오고 이래야만 이렇게 좋은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숙련대 기술자도 받아야 한다. 그것들을. 우리는 장인 정신을 사랑한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다. 완전히 변모시킬 거다. 동경의 대상이기도 한다. 일론이 우리를 화성으로 데려가고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린 뒤 거대한 집게로 하늘에서 그것을 다시 잡아내는 걸 보는 것은 단지 산업 기반을 키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을 준다. 두 번째는 AI다. 가장 위대한 평등화 도구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AI를 가질 수 있다. 기술 격차를 기술로서 없애고 있다. 예전에는 경제적, 직업적 혜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이제 C++이나 C, 최소한 파이썬이라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언어를 알면 된다. 프로그래밍을 전혀 몰라도 AI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녕, 나는 AI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래? 그럼 AI가 직접 설명해주거나 아예 대신해준다.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 않냐? 기술로 기술을 격차를 해소했다. 오픈 AI는 8억 명, 곧 60억, 80억이 되어야 한다. 80억이 되려면 이제 이거는 일단 중국 사람들도 다 써야 하고 인도도 다 써야 하고 아프리카에도 다 써야 하는데 60억, 80억이 물론 그런 세상이 이제 오기를 바라는 게 더 좋은 세상이죠. 민주적인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이게 첫 번째라고 본다. AI는 업무를 변화시킬 거다.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많은 업무가 사라질 것이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긴다. 오히려 견고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견고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어 저도 늘 AI를 쓰고 있고 당신도 AI를 쓴다. 애널리스트도 엔지니어도 쓴다. 그러나 더 많은 엔지니어,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회사의 여러 부분에서도 사람을 뽑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 생산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린 더 부유해졌다. 더 부유해졌기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다. AI가 등장하면 일자리를 대량으로 파괴한다는 생각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전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AI가 생겼으면 이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 더 많은 직업, 더 많은 그 직업 내에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이며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주며 나는 이제 할 일을 하나 줄어든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그저 인텔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발상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지능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일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제가 내다볼 수 있는 몇십 년 동안은 경제는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기고 모든 일자리는 형태가 바뀔 것이고 일부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길 위에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괜찮을 거다. 뭐야. 인간은 본래 새로운 것에 회의적이고 복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서툴며 규모가 커질수록 더 빨리 가속되는 지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더더욱 서투다. 21세기에는 100년째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아마 2만 년에 해당하는 발전을 하게 될 거다. 다만 2020, 30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로봇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히려 30년 뒤를 상상하는 게 2030년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럼 당신에게 30년 뒤까지 상상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자격증을 드리겠다. 이거, 예. 비트와 아톰, 디지털과 물질 세계, 이 둘을 실제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최소 단위죠, 이거는. 컴퓨터의 최소 단위 비트, 이제 물질 세계의 최소 단위 아톰, 원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일들이 언제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건 흥미롭긴 해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디지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실제로 이 최소 단위끼리 이제 만나야 한다.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건 흥미롭긴 해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근데 이 레이 쿠즈웰리의 말처럼 2만 년치의 진보를 하는 걸 보면 이 가속하는 변화의 속도, 가속한 성장의 속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AI와 함께 생각하는 존재가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멋지게 해결될 것 중 하나는 인공지능과 이 메카트로닉스 로보틱스의 결합입니다. 이 이거 피지크 무슨 AI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리적인 AI, 걸어다니는 AI들, 이것들 로봇, 우리를 호칭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거다. 이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미래다. 또 하나는 앞으로 모든 인간이 자신과 연결된 GPU 클라우드에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구에 80억 명이 있으면 80억 개의 GPU가 있는 셈이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자신에게 파인튠된 개인 AI 모델을 갖게 될 것이다. 자기한테 완전 적합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 AI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에 개인 로봇에도 구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가 합리적인 그림이다. 생물학의 무한한 복잡성을 이해하게 될 거고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거다. 자신의 디지털 트윈을 이제 내 쌍둥이가 이제 디지털 속에 내 쌍둥이가 생기는 거야. 생물학까지 이제 이해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와 똑같은 애를 이제 디지털 속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겠죠. 스루핑에서 아마존 같은 디지털 트윈을 갖고 있듯이 왜 우리는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갖지 못하겠습니까? 다음 주나 심지어 내일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거다. 물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될 거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다고 본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함께 해야 할 일은 CEO들이 요즘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다. 좋아,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약 어떤 기차가 점점 빨라져서 지수적으로 가속될 예정이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기차에 올라타는 것 뿐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것 뿐입니다. 일단 타기만 하면 나머지는 가는 동안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 기차에 도착할 지점에 미리 가서 총알을 쏴 맞히겠다거나 기차가 매 순간 지수적으로 빨라지는 상황에서 어느 교차 지점에서 기다려야 할까를 계산하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 AI의 발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너네들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기차가 아직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그냥 올라타는 것, 그리고 기차와 함께 지수적으로 가속되는 것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난 이 일을 35년 동안 해왔다. 레리 페이지가 얘기했듯이 구글의 최종 상태는 기계가 사람이 질문하기 전에 그 질문을 미리 예측해서 굳이 찾지 않아도 답을 주는 상태가 될 것이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 인터넷이 있었고 클라우드가 있었고 모바일도 있었고 소셜도 있었는데 이제 할 건 다 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미쳤다, 씨. 기계가 멍청한 계산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작도 안 한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가 말했던 시작의 순간이다. 우리는 그 순간에 서 있다. 샘, 일론, 사트야, 이거 오픈 AI, 이거 이제 일론 머스크, 이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 제가 속해 있는 위험 자본 시스템 이 사람들에게 자본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새로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한 시대다. 모든 사람의 바닥에서 끌어올려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수의 엘리트 관료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승리가 되도록 할 거다. 사람들 겁주지 말고 함께 데려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의견일 뿐이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러고 끝나네요.
그렇군요. 아,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막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아마 뭐 이렇게 했을 때마다 틀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맥락은 나름대로 이해를 했으니까, 이, 우리 이 젠슨 황 아저씨의 이 포부, 요런 것도, 야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도 살짝 들어봤으니까, 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중간 계속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 1위 기업의 이 리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상기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